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일정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을 보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 관련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 발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이나 ECB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해외 모멘텀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CPI, PPI 이쪽 발표일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CPI 지표 어떻게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3월에 고용보고서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에 보니까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이 원래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바로는 한 20만 건 정도 늘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넘어서는 30만 명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또 주간 노동시간도 전월보다 0.1시간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전월보다 한 0.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번 달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면서 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때 보니까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50.3으로 경기 호조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6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기존의 60%대에서 지금 40%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또 7월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맞죠. 얘기들도 네.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늦춰지기 때문에 악재인데 여기서 플러스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임금도 같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됐던 부분들은 고용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했겠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임금을 좀 살펴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0.3% 수준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또 이제 시장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고용이 뭐 20만 건, 30만 건 이렇게 강한 것 자체가 금리 인하의 그 미룰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월가에서도 고용보다는 임금이 0.4%포인트, 0.5%포인트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연준에게 훨씬 더 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척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1월, 2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1월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전가가 되고 그게 반영되는 게 1월, 2월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 2월은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높게 나올 수 있지만 3월부터는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CPI 그중에서도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년 대비로는 한 3.7%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원 CPI의 경우에는 2월에는 0.4였는데 이번에는 0.3으로 예측이 되니까 둔화되는 흐름인 거고요. PPI 역시 0.3% 정도 증가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전달인 0.4%포인트보다는 둔화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대로 1, 2월보다는 이번에 발표되는 3월 데이터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 시장은 당연히 안도를 하겠지만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후퇴가 되는 거고요. 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1,350원대를 터치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유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도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연준 위원들이 계속 데이터를 보고 나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를 팔로우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비판들이 나올 만큼 그만큼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나 PPI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근원 CPI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여기만 좀 떨어지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유가 체크를 또 덜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던데 맞아요.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영사관 폭격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조금 더 확산될 위기감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서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같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아시는 것처럼 석유 수출국들의 감산 계속 이어진다. 이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WTI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지금 86달러까지 오르면서 연초 대비 한 23%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요. 또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91달러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달보다 0.3% 정도 상승하면서 둔화되는 흐름이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 CPI 쪽을 다시 살펴보면 0.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제 유가가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좀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수요일에 직장인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총선 일정이 있어서 국내 증시 이제 하루 휴장에 좀 들어갑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또 금투세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 내에서는 금융투자세와 관련한 이슈들이 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 5천만 원 넘게 벌게 되면 20%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뭐 3억 원 이상 벌면 25%로 조금 세금이 더 늘어나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실상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부자 감세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장이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폐지해야지 본격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됐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다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올리는 건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금이 많은 큰 손들이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역전이 되는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금투세에 적용되는 대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은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거래세율이 뭐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올해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거래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담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테마성 그리고 단타성 투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물론 뭐 정치 테마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이렇게 큰 결에서 봤을 때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일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정으로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면요, 이 후반 일정으로 가보시면 11일에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바로 뒤이어서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장 화두기는 네. 하지만 그 전에 이 주변국들로 인해서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도 역시나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지난주에 유로존의 3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2월에 2.6%가 나왔는데 이번 3월에 2.4%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됨에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동결을 하겠지만요. 이번 이제 ECB에서 6월에 대한 인하 의지를 보여주는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유로화는 약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일정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개월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한 2점 후반대, 중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와 별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좀 신중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유가도 약간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빨라야 한 8월부터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기도 하고요. ECB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CPI, PPI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주니까요. 주 후반까지의 변동성 잘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이슈로 넘어가서 한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중에 가장 핫한 테마가 어디냐 하면은 유리기판일 것 같은데요. 유리기판이 갑자기 이 차세대 소재로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내년 뭐 내후년에 채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 유리기판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 주가부터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이번 달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3월의 수익률이 한 54% 수준으로 올랐고요. 4월에는 이제 4월이 지난주밖에 없었는데도 5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YCK의 경우에도 3월에는 한 37% 수준, 4월에는 무려 65%까지 올랐고요. 또 SKC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34%, 4월에는 24%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유리 기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재가 이제 그 분야가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AI 반도체 차세대 소재로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유리 기판인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AI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고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후공정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뭐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 본딩을 어떻게 하느냐, 소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반도체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용 유기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AI용 반도체로 고성능으로 갈수록 기존의 그 유기 소재보다 유리 기판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리 기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유리 기판이 기존의 유기 소재보다 훨씬 더 적합하냐? 그거는 유리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기 소재보다 훨씬 더 딱딱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회로를 그어 넣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세밀하게 그어낼 수가 있으니까 같은 크기의 표면이라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미세 공정을 2배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면 아무래도 뭐 고부라지거나 좀 변형되거나 그럴 수 수축되거나 있죠. 네. 이런 형태의 변형성이 있지만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열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휘어짐에도 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소재고 또 두께도 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판보다 유리 기판이 데이터 처리량은 8배 이상 높아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라는 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유리 기판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기업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유리 기판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키징에서의 뭐 차세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유리기판이 AI 쪽으로 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겠는데, 네. 혹시 이게 좀 반짝 테마로 끝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차세대 소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서 이제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영향을 주지만 또 이게 또 단기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기판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기판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분명히 오고요. 여기에 이제 AMD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삼성전자까지도 유리 기판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난해 5월에 유리 기판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CES 2024에서 유리 기판 사업 진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언제 정확하게 상용화가 된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이 유리 기판에 이제 적용이 돼서 2030년 안에는 그 제품군이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단기 테마일지 끌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상용화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이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리 기판으로 정말 바꿨을 때 처리량이 늘어나고 전력 소모량이 줄어드는지 아직 검증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최근에 뭐 전력 설비주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AI 테마가 수급하는 이동하는 과정의 하나의 테마 정도로 지금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차세대 소재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알아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에서 이번 주 이슈 그리고 또 관련된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고요. 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